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 공중보건 기초이론 첫 시작이고요. 2021년 공무원 시험 대비 가장 첫 번째 강의가 지금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준비하시고 있는 시험이 보건직 또는 의료기술직, 보건연구사, 뭐 보건진료직 또는 보건복지부 되게 많죠? 그래서 공중보건과 보건행정, 공중보건을 기본 이론으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직렬에 이제 기술직렬, 공무원 직렬이 있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가장 전공 이론으로 이제 공중보건 수업을 듣게 되는데, 아마도 베이스에 보건과 관련된 이제 베이스를 여러분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아마 뭐 이제 1학년 때나 2학년 때 정도의 공중보건이라던가 보건학이라던가 이런 거를 한 번쯤은 접해봤고, 또는 뭔가 면허증 시험 같은 거 볼 때 조금 뭐 시험 범위로 들어가 있거나 그 정도로 접해봤었을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이제 공중보건학 그 안에서 어떤 내용들이 공무원 시험에 실제 시험으로 이제 나오는지 그 내용들을 공부를 할 건데, 공중보건학은 이제 우리가 지금은 기초이론 수업 시간이에요. 그래서 기초이론이기 때문에 교재 자체가 굉장히 얇죠. 그래서 이것만 공부하고 끝나면 참 좋을 텐데, 그죠? 근데 실제 교재는 여러분들이 아마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2021년 대비 교재는 아직 나오지가 않았고 8월 말 정도에 나올 건데, 이거 몇 배 정도 돼야 되지? 페이지가 이제 교재 자체 페이지는 1000페이지가 넘어가요. 물론 거기에 뭐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론만 하면은 한 뭐 800페이지, 600에서 800페이지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공중보건학이라는 과목 자체가 굉장히 특이한 과목이에요. 일반적인 과목과 영어만 나오잖아요. 국어만 나오잖아요. 그 안에서의 뭔가 이렇게 파트는 있지만, 공중보건에는 어때요? 공중보건에는 기본적으로 보건학에 대한 내용도 나오지만 역학, 연구와 관련된 거, 보건 통계와 관련된 거, 감염병에 대한 거, 질병들도 공부해야 되고요. 환경보건도 해야 되고요. 산업보건도 해야 되고, 식품위생, 보건영양, 학교보건, 노인보건, 정신보건, 거기에 보건행정도 나와요. 그래서 과목이 이 공중보건이라는 과목 안에 한 10과목이 넘는 과목들이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하나의 전공인가? 하나의 전공이라고 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여러 전공을 다 묶어서 하나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깊이 있고 어려운 많은 내용들을 요약해서 한 권의 책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중보건학이 공부하기가 굉장히 난해한 과목이긴 해요.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니에요. 내용은 사실 보면은 역학이나 보건통계 말고는 사실 독학이 가능한 내용이기도 해요. 읽어보면 뭐 알 수 있는 심플한 내용들, 기본적인 내용들이 나오니까. 근데 이 과목이 어려운 거는 너무 광범위한 내용들을 압축해 놓다 보니까 그 안에서 공부할 내용들의 범위가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은 내용을 봐야 된다라는 게 어려운 점, 외워야 될 게 많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공부 시작하기 전에도 이제 많이 들었겠지만, 암기할 것들, 이걸 도대체 어떻게 다 암기하지 싶은 내용들, 그 다음에 각각의 파트 과목들이 섞여 있다 보니까 그 시험 문제에 듣도 보도 못한 문제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땐 뭐냐면, 예를 들어서 환경보건에 대해서 공중보건 한 요 정도만 다루고 있는데, 환경보건은 사실 그거보다 더 많은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중보건 범위에 벗어나 있는 문제들을 갖다 내기에도 굉장히 좋은 과목인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시험에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중보건 같은 경우는 암기 과목이지 아니에요. 공부를 여러분들이 수험생이 시험을 준비한 학생들이 단순하게 어떤 공부를 할 때 내가 암기만 하면 돼 라고 접근을 한다라면 문제를 풀기에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이해를 하고, 출제자가 제시한 문제를 보고 이 출제자가 의도하는 방향이 뭔지를 파악해서 그 원하는 답을 찾아내야 돼요.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이론 개념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지, 단어 하나만 바뀌었을 때 이 문장이 어떤 의미로 갈 수 있고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의 공부가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막 이제 외울 것들 적어놓고 막 외우고 시작하고 그렇게 공부하시지 마시고, 기본적인 이론들을 저랑 같이 이해하면서 할 거예요. 제가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다 설명할 거예요. 교재에 있는 거 하나도 안 빼고 다 설명하면서 다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고 이해를 시켜드릴 거예요, 먼저. 그 다음에 회독수를 계속 늘리는 거예요. 내가 이해한 내용을 다시 점검하고 처음엔 이해 안 돼요. 이해 안 되는 것들이 많을 거고, 그게 반복이 되다 보면은 이해가 되고 내 거가 되면은 외울 것들이 줄어들어요. 그 다음에 남아있는 마지막 외울 수밖에 없는 필수 암기 요소들을 외우면서 공부를 마무리를 하는
과정으로 진행이 돼야 돼요. 그래서 보거나 공중보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회독수를 늘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첫 번째 시간이 이 기초 이론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전체적인 커리큘럼을 좀 보면 지금 7월, 8월에 기초이론이 들어갈 거예요. 기초이론은 강좌 수가 많지 않아요. 책도 굉장히 얇죠. 그래서 여기 이 기초이론에서는 뭘 다룰 거냐면 전체 내용 중에서도 시험 문제 꼭 나오는 거 있죠. 얘는 무조건 나와. 그래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 하는 내용들을 위주로 다룰 거고요. 이제 기본 이론 9월에서 11월 거의 3개월에 걸쳐서 해서 한 3개월 꽉 채우진 않고 한 2개월하고 한 2주 정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그 기간 동안은 기본 이론에서는 진짜 기본서에 토시 하나 안 빼고 다 볼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강의는 실제 기본 이론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근데 그럼 기초 이론이 왜 필요해요? 기본 이 공중보건학 과목 자체가 여러 과목이 짬뽕돼 있다 보니까 뒤에 있는 내용을 알아야지 앞에 있는 게 이해되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서로 계속 얽히고 설켜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기초로 이렇게 슥 본 다음에 기본 이론을 들어가면은 조금 더 이해를 쉽게 하고 쉽게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죠. 그래서 기본 이론이 9월에서 11월 사이에 들어갈 거고, 기본 이론이 끝나고 나면 심화 이론에서는 그 중에서도 이제 정말 이거 기초보다 좀 더 실질적인 핵심들을 좀 요약해서 제가 이제 요약집 형태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거는 무조건 나오는 것들, 핵심 이론들 정리를 하면서 거기에 플러스 시험에 한 번 정도 나온 적은 있는데 굳이 우리가 기본에서 다룰 필요는 없거나, 아니면은 나온 적은 없지만 요게 자주 나오다 보니까 플러스 알파로 요것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거나 이런 식의 심한 내용들이 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결국은 회독수가 3번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고 나면 단원별 문제풀이가 들어가는데, 단원별 문제풀이는 1월부터 들어갈 거고 1월부터 이제 3개월 가량 진행이 되는데 단원별로 기출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이제 저의 기출문제집 같은 경우는 문제 이론이 진행되는 흐름 그대로 기출문제를 배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게 무슨 효과가 있냐면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론을 다시 한번 처음부터 쫙 훑는 그 회독수를 늘리는 개념이 있고, 이 이론에서 어떤 문제가 어떤 식으로 얼마나 많이 출제되는지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어디는 꼭 나오겠구나, 정말 중요하거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흐름, 그래서 예전엔 이런 유형으로 나왔는데 이 내용이 점점 더 깊이 들어가는구나, 더 많이 나오는구나,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게끔 문제풀이가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이 문제풀이 수업을 꼭 잘 들으셨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문제 푸는 요령을 여기에서 제가 정말 많이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건학적 지식, 가치 이런 거를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합격시키는 게 가장 1차적 목표, 저의 목표죠. 여러분들의 목표도 합격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한테 시험 볼 때 문제 푸는 스킬을 가르칠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게 뭐가 차이가 있냐면 공부를 정말 잘하고 너무 열심히 하고 아는 게 너무 많고 거의 웬만한 내용을 다 아는데 가면 문제를 틀려요. 몇 문제를 틀려요. 왜 시험, 공부 되게 잘하는데 시험 점수 좀 덜 받거나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내가 아는 건 되게 많고 지식이 많은데 문제를 볼 때 이 출제자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만 문제를 풀었을 때 거기에서 이제 오류점이 조금씩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항상 되게 애매한 문제들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 내가 아는 지식에서 얘를 찾아내는 게 아니라 문제를 다시 보면서 이 출제자가 지금 원하는 게 뭐지?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있지? 이 문장이? 그래서 이 애매한 보기들 중에서 뭐가 이 출제자가 원하는 답일까를 찾아내셔야 돼요. 그러한 스킬을 계속해서 제가 문제풀이 때 알려드릴 거고, 모의고사를 통해서 이제 최종 4월 달에 실전 모의고사예요. 실제 시험 보듯이 여러분들이 시간 재면서 문제 풀어보고 저랑 같이 해설하면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나면은 이제 5월, 6월 2달 정도의 시간이 남을 거고요. 그 사이에 기술직 같은 경우는 4월에 보통 시험이 시작이 돼요. 의료기술직 같은 경우는, 보건직 같은 경우는 6월에 시험이 있을 거고요. 연구사 같은 경우도 4월, 5월, 6월 시험이, 그래서 이 공중보건을 공부하시는 수험생들은 수험생 직렬에 따라서 시험 날짜가 다 천차만별이에요. 뒤죽박죽인데 어쨌든 이제 6월 시험을 가장 기본으로 베이스를 두고 커리큘럼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자, 그래서 지금 시작하는 게 이제 우리가 기초 이론 수업을 시작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를 먼저 한번 어떻게 나오는지를 살짝 보고 갈 건데, 여러분들은 아직 공부를 시작 안 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몰라요. 모르는 게 맞고 이미 내가 공부를 한 사람이다.
라면은 알아야 되는 문제고, 근데 여기에서 이론을 설명드릴 건 아니고 어떤 유형으로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지를 좀 보여드릴 거고, 이거는 여러분들 자료에는 없는데 괜찮아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기초이론으로 끝낼 게 아니기 때문에 기본서에도 들어가 있는 문제고 문제풀이 할 때도 또 해드릴 문제이기 때문에 괜찮고요. 이거는 그리고 2020년 6월에 있었던 서울시 기출문제예요. 그래서 학원 홈페이지에 제가 그 해설 특강한 강의 자료도 올라가 있고, 또 뭐 문제도 다 다운받아서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고,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매년 반복해서 출제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이렇게 뭐 역사라던가 어떤 만성질환의 특성, 뭐 공중보건에 대한 정의, 이러한 기본적인 이론인데 반복적으로 출제가 돼요. 문장은 달라지지만 사실 그 안에서의 내용은 별로 어렵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본 이론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나중에 기본서에 보면은 각 그 내용마다 빈출 언제 출제됐는지가 나와 있는 게 있는데, 그게 이렇게 쫙 길게 나와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거보다 훨씬 많이 출제된 거예요. 그런 애들은 기본적으로 내 시험에 하나는 깔고 간다라고 보시면 되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역사에 대해서 보통은 역사에 대한 문제는 어떤 식으로 많이 나오냐면은, 어떤 학자와 업적의 연결이 옳은 것은, 시대적으로 어느 시기에 있었던 사건으로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또는 이렇게 요거는 이제 최신의 유형이고, 예전에는 뭐 요걸 해놓고 얘를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그러면 얘네들이 어느 시기에 있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다 어떻게 알아요? 제가 다 알려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외우지 않아도 저절로 들어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계속해서 그걸 반복할 거기 때문에 외우실 필요는 없는 거고, 제너의 우두종두법이라는 거, 요걸 개발했던 게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사건인데 1798년에 있었고요. 그래서 뭐 연도까지는 사실 다 몰라도 되는데, 그 중에서도 연도까지 중요한 애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다 정리를 해드려요. 코우가 결핵균을 발견했던 거는 이제 시기적으로 봤을 때, 여기는 뭐 우리가 근세기 또는 여명기라고 하고요. 여기는 근대기 또는 황리기라고 해서 조금 더 나중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패스트 유행했던 건 중세기, 더 과거 500년, 1300년대 그쯤이 되겠고, 비스마르크에 의한 세계 최초의 질병보호법이 만들어진 거는 코후의 결핵균 발견과 같은 비슷한 시기예요. 그래서 이 중에서 가장 먼저 있었다, 가장 역사적으로 오래된 사건이 뭐냐, 중세기에 있는 사건을 고르면 되는 그러한 유형에서 되게 쉽게 나온 문제예요. 이 정도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오고, 계산 문제 기본적으로 하나 다 들어가요. 계산 문제에서, 이 계산 문제는 어느 파트에서 나오냐면은 역학 보건 통계에서 계산과 관련된 게 나오는데, 내가 공중보건을 하면서 산수 수학까지 해야 돼? 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여러분 이 역학 보건 통계에서의 계산 문제는 제가 이론에서 아마 웬만한 대학원에 계신 교수님들보다도 역학 강의는 제가 잘한다라고 말하면 욕을 먹겠죠? 네. 제가 잘한다니까 많이 안다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쉽게 알려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강의를 잘한다라는 거는 지식이 많고 난 역학에 막 이게 아니라, 그 어려운 과목이어도 제가 그거를 쉽게 설명하는 능력은 정말 탁월해요. 그래서 어려운 내용 쉽게 설명하는 거, 그건 여러분들이 믿고 따라와도 되고, 그러면 역학이랑 보건통계는 사실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개인적으로 공부할 필요 없이 수업 시간에 다 완벽하게 마스터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 거고, 이런 문제는 그럼 너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계산 문제에서 계산에 대한 뭐 내용은 설명 안 드리고 넘어갈게요. 이런 식의 계산 문제가 나온다라는 거. 그다음에 단순암기. 그래서 뭐 어떤 채소에 어떤 뭐 버섯에 어떤 독이 들어있고 어떤 조기에 어떤 독이 들어있고, 이거 그냥 암기거든요. 근데 이것도 문제풀이 반복하다 보면은 저절로 외워져요. 굳이 지금부터 막 외울 필요 없는 그러한 내용의 문제들. 그래서 이런 것뿐만 아니라 사실 공중보건에는 단순 암기해야 될 내용들이 되게 많은데, 그거 처음부터 외우지 마세요. 제가 보통 그 문제풀이 들어갈 때 문제풀이를 쭉 하면서, 자, 이제는 외우셔야 돼요. 이제 내가 모르는 건 외우셔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쯤 되면 웬만한 건 내 머릿속에 들어가 있게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수업 시간에 무수히 반복을 하면서.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문제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유형, 이건 새로운 유형이 아니라, 이거 제가 잘못 들어왔어요. 새로운 유형 문제 아니고, 요거는 이론에 대한 이해를, 그러니까 제가 항상 딱 암기, 책에 있는 문장 암기 이런 게 아니라 어떠한 연구 방법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실제 연구 사례를 던져주고, 이거 무슨 연구게 물어봐요. 그걸 알려면, 이런 것들은 지문에 있는 교재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그냥 연구 방법이 있고, 그 방법대로 한 연구를 하나 사례를 주는 거예요. 사례를. 그럼 사례를 보고 내가 판단하려면 당연히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다양한 연구 기법들을 어떻게 하는지, 그것도 제가 정말 이해가 쏙쏙 되게 알려드릴 거예요. 자신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겠죠.
이런 연구. 그다음에 요게 이제 새로운 유형이라고는 하지만 요거는 저의 쪽집게 문제. 요번에 여러분들 아마 그 시험 후기 같은 거 좀 보신 분들은 보셨을 건데, 제가 수업 중에 이런 얘기를 이제 막 이렇게 문제 하면서 이론하면서 여러분 요거 안 나오던 건데 또는 다른 직렬 어디에서 나왔는데 제가 보기엔 요거 앞으로 더 나올 것 같아요. 이거 보고 가세요, 보고 가세요를 강조했던 게 이 수학 분석이라는 거였어요. 이게 그 일반적으로 공중보건 교재에 안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 제가 연구사 쪽에서 한번 출제된 적이 있으면서 왠지 얘가 좀 느낌이 초기, 제가 신기는 없지만 초기 와가지고 얘를 기본서 심화이론에 넣었어요. 그래서 심화이론에서 정리를 해드리고, 심지어 마무리 특강할 때 정리를 얘를 강조하면서 이거 나올 것 같다고 정리를 해드렸는데 나왔어요. 경북 의료기술지역 문제도 나오고요, 서울시 공중보건 문제도 나왔어요. 보건행정 내용인데. 그래서 학생들이 교수님 시험 기술직, 요번에 서울시 기술직 시험 본 학생이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시험 보자마자 나와서 채점하고서 교수님 저 공중보건 다 맞았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수학 분석 교수님 들어가기 전에 정리해 주셨는데 그거 나와서 너무 신났다고. 근데 그런 문제들에서 약간 새로운 유형이지만 제가 또 찍어드리는 데서 나오는 것들이 꽤 있어요. 경향, 그게 정말 신기가 있나? 그건 아니고 흐름을 보고 경향을 보다 보면은 요거는 좀 나올 것 같아 라는 게 제가 보이는 것들이 있고, 그런 거 강조한 것들 중에서 꽤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새로운 유형이지만 제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은 무조건 다 맞을 수 있는, 왜냐하면 이 지문 그대로가 제가 수업에서 정리해드렸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 잠깐의 제 자랑 시간이었고, 그래서 제가 수업 중에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요거 꼭 나올 것 같아요, 아니면 요거 좀 더 보셔야 돼요 하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많고 많이 나와요. 요번에 경기도 보건직 문제에도 뭐 어떤 뭐 대표 지표, 제가 이거 이제 앞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하겠던 건데 대표 지표 이렇게 나왔었고, 자 19년 문제에서도 뭐 황금 다이아몬드 기법 이거 나올 것 같아요 막 찍어줬는데 그거 나오고 해서 실제 합격생들 와서 문제 풀면서 교수님이 마지막에 이거 나올 것 같다고 했던 거 나왔다라고 얘기해 주는 게 저한테 되게 많아요. 그래서 되게 뿌듯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메모하고 체크해서 놓치지 마셔야 돼요. 놓치지 않을 거예요. 하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맛보기로 시험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오고 우리의 커리큘럼은 이렇게 진행이 되는구나 라는 내용들을 먼저 좀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실제 기초이론을 들어갈 건데, 기초이론 같은 경우는 제가 테마별로 정리를 해드렸어요. 근데 실제 기본서 내용이랑 거의 98% 똑같은 내용이에요. 기본서에서 딱 그대로 가져온 내용인데, 그 중에서 핵심적으로 시험 문제 잘 나오고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내용들을 테마별로 좀 정리를 해드린 거고, 공중보건의 개념에 대한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공중보건 하는데 도대체 공중보건이 뭐지? 라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공중이 뭐예요? 공중. 사람들 다 같이 뭔가 한다라는 개념으로 공공시설, 공중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거, 그런 거겠죠? 그러면 누가 어떤 개인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의 집단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들의 복원이잖아요. 그렇죠?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뭔가 복원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윈슬로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가 끝나고 시험을 볼 때 윈슬로우는 귀에 딱지가 앉아서 절대 잊지 않을 분이세요. 자, 1920년에 예일대 그 보건학 교수님이셨는데 1920년에 공중보건학이라는 학문에 대한 정의를 했는데, 이 정의가 공중보건의 가장 기본이 되는 정의예요. 시험 문제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겠죠. 너무 많이 나와요. 너무 많이 나와요. 외워야 돼요? 안 외워야 돼요? 안 외워도 돼요. 그냥 알게 될 거예요. 왜냐면 제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다 넣어드릴 거기 때문에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중요하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어떻게 했냐? 공중보건은 누가 노력해요? 지역사회가 노력해야 돼요. 개인이 노력을 통해서. 아니에요. 틀려요. 누가 노력을 해서? 지역사회가 노력을 해서 뭘 하고자 하냐면 질병을 예방하고 수명을 연장시키고 신체적, 정신적 효율을 증진시키는 뭐다? 기술이자 과학이다. 그러면 다음 중 공중보건의 목적으로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질병을 예방, 수명을 연장, 신체적, 정신적 효율의 증진, 요 세 가지를 뭐라 그러냐? 공중보건의 목표라고 해요. 목표. 공중보건은 이 세 가지를 위한 활동인 거예요. 근데 누가 해야 돼요? 지역사회가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목표는 너무 쉽잖아요. 너무 금방 암기가 되고 머릿속에 들어가는데 시험 문제 꼭 안 나올 것 같죠. 너무 쉬우니까. 근데 그런 게 꼭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기술이고 과학이다 라고 정리를 했고요. 그러면 이 세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역사회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
그 지역사회 주민들의 질병을 예방하고 수명을 연장시키고 신체적 정신적 효율을 증진시킨다라는 게 결국은 건강을 증진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럼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뭘 해요? 환경 위생을 관리해야 돼요. 여기에서 뭐 환경 오염 관리 이러면 다른 의미가 돼요. 환경 위생은 깨끗하게 한다, 위생적으로 한다라는 거고요. 환경 오염은 오염된 무언가를 관리한다라는 거예요. 의미가 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환경 위생을 관리하고요. 전염병에 대한 관리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보건 교육을 해야 돼요. 뭐에 대해서? 개인이 자기의 위생을 관리할 수 있도록 교육. 그래서 우리 어떻게 요즘에 손 씻기 열심히 하세요. 마스크 이런 거 다 개인 위생이죠. 이런 거에 대한 보건 교육을 해줘야 되고요. 의료랑 간호 서비스를 조직화하래요. 공중에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을 관리하기 위한 의료 간호 서비스가 조직화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의료와 간호 서비스는 뭘 위한 거냐면 질병을 조기 발견하고 예방적 치료. 요것도 같이 포인트를 기억해 주세요. 질병을 단순히 그냥 질병 치료를 위한 이런 게 아니라 질병을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게 더 중요한 이 조직의 목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의료 간호 서비스를 조직하는데 뭘 할 수 있는 조기 발견이나 예방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사회 보장 제도도 발전을 시켜야 돼요. 사회 제도를 발전시켜야 되는데 사람들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생활 수준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사회 제도. 보장제도, 우리나라의 뭐 건강보험제도 같은 거죠. 이런 제도가 마련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역사회가 이 5가지 노력을 통해서 3가지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기술이며 과학이 공중보건이다 라고 정의하시면 돼요. 지금 이렇게 해서 막 너무 쉽고 다 암기된 것 같지만 다음번에 제가 얘기할 때 기억이 안 날 거예요. 정상이에요. 어떻게 나 기억 안 나. 나 원래 그래요. 다 그런 거고 요게 문제풀이 정도 들어가면은 이제 정말 껌 같은 문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굳이 뭐 외워 암기하고 그럴 필요는 없고요. 아 이거 중요하구나 라는 거 알고 넘어가시면 되고 제가 다음번에 강의할 때 아 맞다 그거 중요하다 그랬는데 한 2-3번 반복하면은 여러분 머릿속에 그냥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자 다음에 공중보건의 그런 대상은 공중보건은 누구를 대상으로 한다? 공중이니까 지역사회 또는 지역사회 주민이에요. 이거 진짜 어이없지만 시험 문제로 자주 나와요. 다음 중 공중보건의 대상은 다음 중 공중보건의 대상으로 각자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만성질환자, 2번 뭐 결핵 환자가 있는 가족, 3번 지역사회 주민, 4번 건강한 어떤 개인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진짜 쉬운 문제지만 이런 문제들도 자주 나오는 문제다라는 거 지역사회 주민이 대상이고요. 자, 그다음 WHO가 공중보건을 위한 공중보건을 사업을 위해서 핵심 원칙 3가지를 제시했어요. 자, 참여, 형평, 협동. 말만 들어도 뭐 시험 문제 내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이 출제 잘하면 다음 중 공중보건의 3대 핵심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하기에 너무 좋잖아. 잘못 짝지어진 것을 고르시오. 바르게 짝지어진 것을 고르시오 하기 너무 좋잖아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공중보건의 3대 핵심 원칙이 나오고요. 뒤에 나중에 가면은 건강증진의 3가지 접근 전략이 나와요. 그러니까 3대 나오면은 어떤 출제자도 내고 싶어하는 유형의 문제가 돼요. 그래서 참여, 형평, 협동 3가지가 있는데 참여, 누가 보건사업을 할 때 다양한 집단의 사람들이 참여해야 된다. 공중보건에. 이 참여에는 그래서 보건을 하니까 보건의료 관련된 전문가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환경과 관련된 사람들, 식품위생과 관련된 사람들, 뭐 교육과 관련된 사람들이 다 참여할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주민이 참여해야 돼요. 보건소에서 보건사업을 하는데 예를 들어 보건소에서 금연교육을 한대요. 근데 지역사회 주민이 아무도 안 와. 의미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사업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참여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원칙이 되는 거고요. 형평 또는 평등이라고 해요. 자, 불평등을 극복해야 된다. 그래서 형평성을 높일 수 있는 보건 정책을 수립해라. 너무나 당연한 가치가 되겠고요. 협동, 그러면 이 보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같이 협동해서 함께 일해서, 그래서 이 참여에서는 사실 다양한 집단의 사람들을 참여시킨다. 특히 주민들, 지역사회 주민들을 참여시킨다라는 의미가 더 강한 거고, 협동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 아까 얘기했던 뭐 환경 쪽 사람들, 식품 쪽 사람들, 교육 쪽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서 협동을 해서 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주민과의 협동도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참여, 형평, 협동 3가지 3대 원칙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앤더슨이 제시한 공중보건 사업의 3대 요소, 또 3대가 나왔네요.
3대가 나왔으니까 얘도 자주 나올 수 있겠죠. 자, 꼭 3대여서라기보다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데, 자, 앤더슨이라는 학자는 보건 사업을 할 때, 공중보건 사업을 할 때 요 세 가지 방법에 접근을 해야 된다. 가장 중요한 접근이다라고 제시를 했는데, 서비스에 의한 봉사행정, 법규에 의한 통제행정, 교육에 의한 조장행정이라고도 하고요. 보건 서비스 또는 뭐 보건 봉사라고도 하고요. 보건과 관련된 법규, 그다음에 보건 교육. 이렇게 간단하게 단어로도 나올 수 있어요. 봉사행정 또는 뭐 통제행정, 조장행정이라고도 하고요. 보건봉사, 자, 그다음에 또는 뭐 보건법규, 또 보건교육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하나씩 보면은 서비스에 의한 봉사행정이래요. 그래서 행정이라는 건 국가가 뭔가 사업을 실제 어떤 액션을 하는 것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가 하는 어떤 행위들을 이제 행정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 중에서도 뭐에 대해서 보건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행정적인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서비스에 의한 봉사행정이라고 하고, 자, 여기서의 서비스, 봉사, 우리가 보건행정 파트 가면 또 나올 건데, 서비스, 그 행정 파트에서 국가가 하는 어떤 서비스다, 국가가 하는 봉사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국가가 적극적으로 국민들의 삶에 개입하고 간섭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어디 뭐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제적으로 시행을 시키거나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서비스예요. 봉사이기도 하고 서비스. 그게 결국은 국민들의 뭘 위해서,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보건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간섭하는 개념이 되는 거죠. 그런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법규에 의한 통제 행정. 그래서 보건 관련 법을 제정하죠. 감염병 예방법을 통해서 뭔가 자가격리 기간인데 뭘 위반했다, 거짓 진술을 했다라면 어떤 처벌 규정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다음에 교육에 의한 조장 행정. 보건 교육을 통해서 사람들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조장을 하는 거예요. 조장. 어떻게 스스로 자기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조장해주는, 그래서 조장행정이라고도 하고 보건교육이라고도 하고. 근데 여러분, 국가가 아무리 마스크에 대한 거,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거, 뭐에 대한 거를 하고 법을 만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안 지키면 의미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능률적인 수단이 되는 게 교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에게 계속 마스크의 중요성, 손 씻기의 중요성, 사회적 거리두기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를 하고 교육을 해서 스스로 마스크 없이는 어디 안 가고, 사람이 앞에 있으면 좀 멀리 떨어져서 쓰고, 손잡지 않고,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 가지 않게끔 조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행정을 조장행정이라고 하고, 실수하면 안 되는 거 조정. 이거는 오답으로 주로 나오는 거.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서 얘를 이렇게 조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조장,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조장행정이라는 거, 오답으로 조정하면 왠지 비슷해 보이잖아요. 지읒 들어가고 글씨가 비슷하니까 실수하기 좋은 내용이죠. 그래서 조정이 아니라 조장행정이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공중보건에 대한 정의는 여기까지. 그래서 지금까지 본 게 다 뭐냐면, 공중보건의 개념은 뭐고,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고, 어떻게 사업을 해야 되고, 누가 대상이고,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한 거고. 자, 두 번째 나오는 내용이 1차 보건의료라는 내용이 나와요. 1차 보건의료는 공중보건, 보건행정에서 다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이고요. 여러분들한테는 조금 생소한 의미, 그 단어일 수 있어요. 자, 여기 개념, 얘가 1차 보건의료라는 것에 대한 정의인데, 필수적인 보건의료를 지역사회와 각 개인과 가족이 받아들일 수 있고 비용 지불이 가능한 방법으로 그들의 참여 하에 골고루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실제적인 접근 방법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보건의료 서비스 중에서 꼭 반드시 필요한 거 있잖아요. 굳이 안 해도 되는 거 말고, 사람들이 살면서 꼭 필요한 필수적인 서비스를 지역사회 주민들이 받을 수 있도록,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보건의료 사업이 지역사회 주민들이 보건소에서 보건의료 사업을 하는데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내가 수용 가능한, 내가 가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 그러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기술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어야 하고 수용 가능해야 된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무슨 표현이냐면 수용 가능성이라고 해요. 요 표현은.
그 다음에 비용 지불이 가능한 보건교육을 한대요. 뭐 한대요. 예방접종을 한대요. 하는데 너무 비싸. 또는 보건소에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 그럼 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용 지불이 가능한, 그래서 지불 부담 능력에 맞아야 된다. 지불 부담 능력에 맞는 그러한 방법으로 뭘 해야 돼요? 참여를 해야 돼요. 누가? 지역사회 주민이. 그래서 주민 참여. 주민 참여하에 골고루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쉽게 그걸 다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얘를 접근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그걸 활용할 수 있어야겠죠. 보건소가 너무 멀어. 보건소 한번 가려면 차를 3번, 4번 갈아타야 돼. 못 가겠죠. 접근성이 떨어지죠. 또는 보건소가 딱 그 시간에만 하고 내가 퇴근하면 보건소도 끝나요, 사업이. 그럼 못 가겠죠. 그래서 접근이 가능한 그러한 방법으로 제공이 되어야 하는 게 1차 보건의료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 1차 보건의료가 왜 강조되게 되었느냐, 대두 배경을 보면은 이게 이제 처음 1차 보건의료가 강조된 게 1978년이에요. 여러분들이 태어나기도 전이죠. 그죠? 태어나기도 전에 1차 보건. 근데 사실 1978년이면 굉장히 최근이에요. 그 보건의 역사를 봤을 때. 그래서 이때가 뭐냐면 1900년대까지 이제 1800년 중반까지는 감염병이 굉장히 지금도 우리가 되게 감염병이 되게 문제잖아요, 새롭게. 근데 한 여러분 5년 전, 10년 전만 생각해도 이렇게 감염병이 우리를 공격할 거라고 별로 생각을 안 했었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1800년대에 이제 감염병이 너무 문제가 되다가 800년대 후반 들어가서 어떤 백신이 개발이 되고요, 의료학 기술이 발전이 되고 하면서 옛날 감염병들, 콜레라, 장티푸스, 지금도 유행하지만 옛날에 많이 유행했던 것들, 뭐 그런 걸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랬었는데, 그런 감염병에 대한 정복이 이루어져서 관리가 다 되고, 이제 1900년대로 넘어오면서는 감염병이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 뭔가 인간이 자만해진 거죠. 그래서 충분히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건강 문제는 거의 해결이 된 것 같아 라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뭐 어떤 문제가 이제 만성질환 문제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되고, 그래서 건강 문제에 대한 유형이 바뀌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굉장히 세계적으로도 발전하고 경제도 발전하고 사회도 발전하고 하면서 빈부의 격차도 심해지고 도시와 산업화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환경이 너무 많이 달라진 거예요. 자, 과학기술 발달, 새로운 의료기술이 발달이 되면서 질병이 정복되기 시작했다. 이 말은 뭐예요? 감염병에 대한 걸 어느 정도 정복을 해 갔어요. 근데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이 돼서 새로운 보건의료 체계가 필요하게 됐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대두된 게 이제 1978년 알마타 선언은 여러분들의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어가서 저절로 암기가 되어 있을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1978년에 WHO에서 알마타 선언을 했어요. 자, 구소련 카자흐스탄의 수도가 알마타였고, 그 알마타 지역에서 이 회의가 있었던 거고, 여기에서의 주요 의제가 뭐였냐면 헬스 포 올, 지금은 이제 이것만 보는데 그때 실제 주제는 헬스 포 올 바이 디어 2000, 뭐예요? 2000년까지 모든 인류의 건강을. 그래서 이게 모든 인류의 건강을 위해서, 이게 주요 의제, 모든 인류에게 건강을 이라는 의제를 가지고 알마타에서 회의를 하고 이제 어떤 선언문을 발표를 했던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제 2000년까지 우리가 모든 인류가 건강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필수적인 보건의료를 제공을 하자라고 했는데 2000년이 훨씬 지나버렸죠. 그래서 지금 이제 2000년 빼고 얘기를 해요. 모든 인류에게 건강을 이라고 하는 거고. 자, 그래서 이 알마타 선언에서 뭐 어떤 내용을 제시를 했냐. 가장 대표적인 중요한 내용. 1차 보건의료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지역사회가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 아까 왜 우리 정의 볼 때 여기에서 제가 요거 지역사회와 개인과 가족이 받아들일 수 있고 이걸 수용 가능성이라고 했었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과학적인 방법이어서 지역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 가능한 방법이어야 한다. 또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 방금 그 앞에서 정했던 주민 참여 중요하다라고 했죠. 그래서 참여 속에서 개인, 가족 단위의 모든 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국가나 지역사회가 재정적으로 부담 가능한,
지불 부담 능력에 맞아야 한다라는 내용. 그리고 이 1차 보건의료가 그 국가 보건의료 체계의 가장 핵심이 돼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지역사회 개발 정책의 일환으로, 그러니까 보건을 따로 띄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가 발전하기 위한 다양한 개발 정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건과 관련된 게 같이 1차 보건의료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질병 치료나 예방활동, 건강 증진, 사회적 안녕, 생활 질적 향상 이런 것들을 1차 보건의료를 통해서 실현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차 보건의료를 강조하게 됐죠. 자, 1차 보건의료의 특성, 특성들을 보면은 8가지의 특성이, 9가지의 특성이 나와요. 총 9가지인데 그중에서 첫 번째, 접근성, 지역사회 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 앞에서 제가 그 정의에서 이렇게 마지막에 하면서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접근성을 강조했고요. 그다음에 수용 가능성, 지역사회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사업이 제공이 되어야 되고,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했죠. 주민 참여, 지불 부담 능력에 맞아야 한다. 지역사회 지불 능력에 맞는 보건의료 서비스가 제공이 되어야 된다. 아까 정의에서 나왔던 게 그대로 여기 다 들어가 있죠. 얘네 4개를 묶어서 4A라고 해요. 자, accessibility, 접근성, acceptability, 수용 가능성, participation, 주민 참여, 그 다음에 affordable 해서 지불 부담 능력.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 영문도 같이 뭐 철자를 외울 필요는 없지만 영문이 뭐로 표기되어 있는지는 보세요. 항상 영문이 같이 나오고 가끔 이 영문을 그러니까 영문을 다른 걸로 바꿔서 다른 의미로 만들어 두는 경우들의 단어들이 몇 개가 있는데 얘네도 항상 시험 문제 나올 때는 영문이 같이 나오기 때문에 같이 봐두시는 게 더 유리해요. 철자까지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어떤 영어 단어를 쓰고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 얘네를 묶어서 4A라고 하고요. 요번에 2020년 서울시 시험 문제에도 이게 나왔어요. 다음 중 1차 보건의료의 특성 4A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해서 요거랑 뭐 다른 거 2개 섞어놓고 맞는 거 찾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나왔었죠. 자, 뿐만 아니라 이렇게 4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9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4가지가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거고, 거기에 포괄성, 이 1차 보건의료 안에 건강관리와 관련된 모든 필요한 서비스가 다 들어가 있어야 된다.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유용성,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여야 하고요. 지속성,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당뇨병 관리를 하든 고혈압 관리를 하든 그 관리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지 건강관리가 가능하겠죠. 그리고 상호 협조성, 여러 관련 부서들이 같이 협조를 해야 되겠고요. 균등성 또는 형평성, 누구나 어떤 여건이어도 다 필요한 만큼의 서비스를 골고루 받을 수 있어야 된다. 형평성에 대한 개념이죠. 자, 1차 보건의료의 필수 요소 뭐가 이렇게 많아? 자, 얘는 WHO가 이 알마타 선언을 하면서, 자, 1차 보건의료를 우리가 이제 국가 정책의 기본 방침으로 삼으시다. 전 세계에 그걸 공표를 하면서 특히 1차 보건의료를 할 때 얘네들이 포함이 되어야 해라고 필수 요소 9가지를 제시했어요. 원래 1978년에 할 때는 여기까지 해서 8개만 제시를 했었는데 나중에 요 마지막 게 하나가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토탈 9개. 요것도 왜 노란색이겠어요? 시험 문제로 통으로 잘 나오니까 노란색이겠죠. 근데 이게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많이 틀려요. 왜냐하면 문장이 이렇게 뭔가 딱 떨어지지 않고, 그 다음에 책마다 이걸 표현하는 문장이 또 달라요. 왜냐면 영문을 번역한 거기 때문에 교재마다 내용이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시험 문제에도 이 문장이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요거를 예를 들어서 뭐 주요 보건 문제 예방 및 관리 방법에 대한 교육, 보건 문제에 대한 교육 또는 보건 교육 이렇게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를, 이 문장이 아니라고 틀렸다가 아니라 그 의미가 뭔지를 보셔야 된다고 계속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건 문제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교육을 해야 된다. 교육이 1차 보건의료 사업에 들어가야 된다. 결국 뭐 하라는 거예요? 보건교육 하라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적절한 식량 공급 촉진과 적절한 영양 증진. 그래서 적절한 식량이 공급이 되어야 하고요. 보건 영양과 관련된 거죠. 적절한 영양이 증진될 수 있는 사업이 들어가야 된다. 그다음에 안전한 식수의 공급과 기본적인 위생, 그래서 환경 위생의 개념이 들어가는 거죠, 여기에서는. 그리고 모자 보건 사업인데 가족 계획을 포함한 모자 보건 사업, 그냥 모자 보건 사업이라고만 나와도 되고요. 가족 계획을 포함한 모자 보건 사업이라고만 나와도 돼요. 근데 가족 계획 이렇게만 나오면 좀 애매해요, 그거는. 왜냐하면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모자 보건 사업이 포인트인데 거기에 가족 계획도 좀 포함시켜라 라는 거지, 가족 계획을 해라,
그게 필수 요소라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 그렇다고 가족계획 틀렸어,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 다른 보기도 봐서 거기에 만약에 말도 안 되는 보기가 있다라고 하면은 걔가 틀린 거고, 나머지가 얼추 맞는데 하나가 가족 계획이다 그러면 그게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는 이런 식으로 이거 틀렸어, 다음 보기 보지도 않고 넘어가고, 그게 아니라 요거 좀 애매하고 세모, 그다음에 틀린 거 있어 X, 그럼 X인 게 답인 거고요. 틀린 걸 고르라고 할 때는 만약에 동그라미 동그라미 동그라미인데 혼자 세모야, 그럼 얘가 틀린 거구나, 이런 식으로 문제를 접근해야 돼요. 그게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주요 감염병에 대한 예방 접종 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방 풍토병, 그 지역에 유행하고 있는 풍토병 예방 관리를 위한 사업도 진행이 되어야 하고, 흔한 질병과 외상의 적절한 치료, 어떤 난이도 높은, 전문성 높은, 막 중증도 높은 그런 치료 아니고 아주 일상적이고 흔한 질환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져야 되고, 필수 의약품 제공, 여기서 말하는 필수 의약품은 어떤 예방, 감염병 예방 백신 또는 아주 일반적인 질병에 대한 치료제, 항생제라든가 막 이런 것들이지 무슨 막 고가의 치료제, 전문 의약품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답으로 많이 나오는 게 전문 의약품. 전문 의약품 제공하면은 틀린 답이에요. 오답. 그다음에 심신장애자의 사회의학적 재활. 그래서 심신장애라는 게 뭐예요? 몸도 문제가 있지만 뭐예요? 마음에 문제가 있는 거, 정신보건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정신과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 심신장애자에 대한 사회의학적 재활의 내용을 포함을 해서 총 9가지의 필수 요소를 제시하고 있죠. 자, 다음에 그러면 1차 보건의를 할 때는 그래서 어떻게 사업을 해야 되느냐, 접근 방법을 이제 정리를 한 건데, 앞에서 우리가 1차 보건의료의 특성에서 나왔던 내용들 있잖아요. 그거 다시 다 반복해서 그냥 문장으로 좀 풀어서 놓은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 중 1차 보건의료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할 때 이러한 지문 이제 그대로 시험 문제로 잘 갖다 쓰이는 내용이에요. 어려운 내용 아니고, 당연히 질병에 걸린 다음에 치료하는 것보다 질병에 안 걸리게 하는 게 좋겠죠. 그게 필수 보건의료 1차 보건의료예요. 그래서 예방에 중점을 둬야 된다. 그럼 오답은 뭐겠어요? 치료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오답이 되는 거고요. 적절한 기술과 인력을 사용한다. 자, 1차 보건의료를 위해서는 그 지역에 있는 다양한 보건과 관련된 인력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활용해야 돼요. 여기에서 오답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거 1차 진료 의사. 의사 나오면 무조건 틀려요. 1차 진료 의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의료인을 활용해야 된다. 이렇게 의사로 한정 짓거나 그러면 틀리고, 다양한 보건과 관련된 인력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을 활용해야 된다라는 거고, 지역사회 주민들이 쉽게 이용 가능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수용 가능성,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어야 된다. 주민 참여,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다양한 부서의 상호 협력 필요하다라고 했죠. 그리고 그 지역의 지불 부담 능력에 맞아야 한다. 지불 능력에 맞는 보건의료 수가로, 수가라는 것은 비용 얘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조자립 정신을 바탕으로 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조자립, 내가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누가? 이 보건사업을 할 때 지역사회 주민들이 스스로 자기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내가 다 이렇게 해줄게, 너는 가만히 있어, 그게 아니라 당신이 당신의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이런 문제를 찾고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것들을 알려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조자립 정신을 바탕으로 한다. 그 다음에 이런 거 오답으로 많이 나오는 게 모든 지역에 일관된 형평성을 위해서 뭔가 그럴듯하게 어떤 형평성을 고려하여 모든 지역에 일관된 보건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왠지 뭔가 그럴듯하거든요. 형평성 막 언급하니까. 근데 지역사회마다 어느 지역은 노인 인구가 많고, 어느 지역은 젊은 사람이 많고, 어느 지역은 근로자들이 많고, 그게 다 다르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보건사업의 내용들도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각각의 지역사회의 특성에 맞는 그러한 보건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1차 보건의료 접근 방법까지 봤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공중보건이랑 1차 보건의료 2가지 내용에 대한 정리를 좀 했고, 잠깐 쉬었다가 양질의 보건의료에 대한 내용을 또 보도록 할게요.